파파카츠가 뭐냐, 5, 60대 장년층들 아빠라고 부르면서 데이트 같이 해주면서 하루 데이트 비용 얼마, 그게 파파카츠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보편화됐었어요, 사회 전체에. 그러니까 길 걸어가는 멀쩡한 일본 여성들은 누가 파파카츠를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시부야 공원이라든가 뭐 신주쿠 그 공원들을 보면 여성들이 쫙 서 있잖아요. 전 세계에 화제가 됐죠. 일본이 전 세계 남성들의 성매매 관광 수도 됐다는 외신 보도가 사실인가요? 일본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30년. 그런데 특히 안 좋아진 게 뭐냐면은 팬데믹이에요. 그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일본은 거의 못했어요.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환자가 하나 딱 나타나잖아. 그럼 이 사람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동선을 파악하죠. 동선 파악해서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와서 검사를 받으라, 무료로. 그래서 거기서 뭔가 좀 나타나면 바로 격리를 다 해줬잖아요. 그거 딱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케어해가지고 한국은 일망타진은 못해도 상당히 그게 케어가 됐어요. 전 세계가 그걸 잘 알죠. 근데 일본은 어떤지 알아요? 일본은 내가 지금 열도 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코로나 같은데 검사하러 보고서에 가잖아요. 100명이 가면은 2명만 검사해주고 나머지 98명 되돌려 보내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출근해야 되죠. 뭐 아무런 점도 없으니까 출근해가 어떻게 됩니까? 다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게 돼서 만약에 회사에 못 나오게 되면은 불이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불이익 받지 않기 위해서 숨기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 퍼졌다고 보면 돼, 그 당시에. 사실은 일본에서는 많이들 죽었어요. 그거 다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숨기니까 화장터가 빈대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통계치 보면 별로 없어요. 그걸 보고서 그때 일본은 이 끝장났구나.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사회가. 그 당시에 일본 사회를 보면서 내가 이거 완전히 후진국들은 후진국이었다. 일본 사회가 이 정도로 망가져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됐냐, 일본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국가에서 부채를 엄청나게 채권을 찍어내면서 보조를 막 해줬는데 그 보조가 정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떼들어 버렸어요. 그때 정부 보조금으로 장사는 그대로 하고, 장사를 안 한다는 전제하에 보조금이 나오는데 장사는 몰래 다 해요. 배달 같은 건 그냥 다 해요. 특히 한국제일교포 같은 것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장사는 그대로 다 하고 또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엄청나게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평소 일본의 국가 예산이 100조, 105조 그런데 그 140조 코로나 때 그만큼 추경 예산을 한 30조, 40조가 풀어가지고 그걸 전부 그렇게 마구 뿌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정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안 줘도 될 사람에게 그대로 똑같이 떠니까 실제로 힘든 사람한테 좀 더 많이 가고 이렇게 잘 분배가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이 모양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그때 일본이 그대로 비정규직이 한 40% 가까이 넘어갔어요. 그 비정규직들이 코로나 오면서 완전히 한마디로 엉망이 돼버린 거죠. 일자리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대부분 서비스 쪽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부분이 많은 쪽이 여성들인 거예요. 20대, 30대 여성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생활비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외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파파카츠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파파카츠가 뭐냐? 이제 5, 60대, 60대 장년층들 파파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데이트 같이 해주면서 하루 데이트 비용 얼마. 그러다가 뭐 이제 성매매까지 하게 되면 또 얼마 더 받고. 그게 파파카츠라는 거예요. 그걸 파파를 이용한다 이 얘기예요. 파파카츠라는 게. 근데 그게요 보편화됐었어요. 그게 사회 전체에. 그러니까 길 걸어가는 멀쩡한 일본 여성들은 누가 파파카츠를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그 파파카츠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도 안 해요. 왜? 다들 하니까. 그랬고요. 다침포라는 게 있죠. 최근에 이제 그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는데 사진들 보면은 그 시부야 공원이라든가 뭐 신주쿠 그 공원들을 보면은 여성들이 쫙 서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남성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성하고 성매매하러 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화제가 됐죠. 그래서 도쿄가 전 세계 성매매 성지가 됐다 이런 얘기 했죠. 이야,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의 현실이에요. 일본에서는 그래봤자 뭐 한 번에 15,000엔, 20,000엔 정도라고요. 그런데 호주로 나가잖아요. 미국으로 나가잖아요. 젊은 여성들이. 호주 같은 데 가면은 하룻밤에 1,00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많이 벌 경우는. 보통 평균 한 600만 원 번다더라고. 그러니까 안 가겠어요? 호주로 다 몰려가는 거야. 호주에 가보니까 이 일본 여성들이 차고 넘치는 거야. 또 기사를 봤더니 이 일본 여성이 호주에 갔는데 자기 소개하는 거 찌라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50군데를 돌렸는데 다 거절당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일본 여성들이 차고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경제가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가 가장 취약한 게 여성들이에요. 전쟁하고 경제가 나빠지면 제일 취약한 게 여성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이 그렇다. 그거 놀랍게도요. 일본 정부는 그걸 방치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일본은 옛날부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 군정 때 군인들에게 성매매를 정부가 알선했어요.
그걸로 돈을 벌어가지고 일본 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려고 정부가 주도해서 했어요. 일본은 그걸 애국의 개념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라는 게 자체가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심각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성에 대한 인식이. 지금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그렇게 돈을 버는 게 뭐 어때? 사실 일본 정부에서 그런 마인드도 없지 않아 있다고 나는 봅니다. 물론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겠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짐보라는 게 있지만 그렇게 줄 수 있는데 통제가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써요? 경찰들이 그거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안 돼요. 왜? 한 사람 잡아놓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 경제는 누가 책임져? 그래서 구치소에 만약에 그래서 일주일 살렸다고 한 달이고 보름이고 계속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내놓으면 그 사람 굶어 죽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사회 전체 경제가 좋아져서 취직이 잘 되고 직장을 갖게 되고 하면 문제가 사라지겠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된 일본 경제가 아주 안 좋으니까 이제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런지 아세요? 일본의 자본 투자가 국내에는 거의 안 해요. 다 돈 있으면 전부 해외로 다 빠져나가버려요. 해외에서 투자해서 해외에서 돈 벌어. 그게 또 재투자하고 그게 번 돈이 국내로 별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일본은 국내는 공동화돼 가지고 직장도 그렇게 좋은 직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아주 뭐 별로 봉급도 안 주면서 시키는 거 많고 블랙 기업들이 많다 그러죠. 악덕 기업들. 그냥 부려먹는 그런 기업들이 많으니까 돈도 얼마 안 받으면서 고달프게 직장 생활 하기보다는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프리랜서로 하고 좀 성매매 하는 게 훨씬 더 안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성매매 원정을 간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특히 내가 볼 때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본의 선진국 여성을 하룻밤 같이 보내고 싶다. 망상 내지는 선망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중국에서 돈을 어떻게 갑자기 많이 벌어서 그런 젊은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돈만 가져오면 뭐 칙사대 받으니까. 그리고 일본 여성들이 상당히 야사시하다 그러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부드러워요. 다때마에는 혼내는 전혀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내가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니까 돈을 벌려는 입장에서는 내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그거와 관계없이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천국같이 여겨줄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 일본 여성들이 매독이 엄청나게 많아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일본 정부가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도 관광의 하나의 자원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일본 정부는 옛날부터 그런 역사가 있어요. 어려울 때는 여성들이 매출을 해서 돈을 버는 거는 그게 그렇게 크게 나쁜 것이 아니다고 인식하는. 물론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인식이 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일본에서는 성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식의 엄격함이 아니에요. 한국은 유교적인 영향이 꽤 컸다고 봅니다. 옛날부터 유교 문화는 정조의 관념 이런 얘기를 남녀 유별 뭐 이러고 굉장히 그걸 정조관념 이런 것들이 그게 뭐 600년이 이어졌으니까 그게 뭐 제대로 지켜졌느냐 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일본에 그런 문화가 없어요. 사무라이한테 극탈당하고 이런 것들은 뭐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냥 목이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많이 달랐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인식들이 일본에서는 꽤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성문화가 많이 다르다. 정말 많이 달라요. 일본의 성인식이 개방적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일본에는 성인 비디오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일본에 처음 가보면은 여기 비디오 빌렸는데 바로 옆에 성문화 비디오가 커튼 하나 딱 제껴 들어가면 뭐 그냥 쫙 적나라하게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살 때는 어림도 없어요. 풍기물란 죄로 바로 그냥 묵게 들어갈 거예요. 옛날에 한국은 그랬다고요. 근데 그때 일본 여행 갔을 때 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빌려볼 수 있고 그래서 일본은 어떤 면에서 그걸로 충족을 해버리니까 실제로 섹스 리스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남녀 사이에. 지금도 혼탕이 있고 그리고 뭐 가족끼리 같이 또 혼탕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버지하고 딸하고 같이 그것도 20대 30대 성년 딸하고 같이 목욕한다? 어림없는 얘기죠.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여전히 아직도 뭐 남아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페리 제독이 흑선 타고 갔을 때 그때 목욕 문화를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완전히 남녀 막 전부 한 수십 명이 같이 남자 여자 같이 목욕하고 있어요. 그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그게 일본의 문화였다고요. 기겁을 했죠. 그때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거 와가지고 내가 그 일본에 목욕탕에 갔었는데 아주머니가 그 남자들 목욕탕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휴지 줍고 청소하고 있어요. 나는 다 가려고 그랬는데 나는 일본 남자들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여성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가서 청소도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특이한 게 남탕이 있고 여탕이 있잖아요. 중간에 벽이 있죠. 주인이 여기 의자 앉으면 남탕도 보이고 여탕도 다 보여요. 거기 앉아가지고 여기 여자들 목욕하는 다 보이는데 여기서 돈 받고 그거 한다고요. 나 진짜 그런 거 보고 나 기겁을 했다고 진짜.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니.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문화예요, 일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하고 일본이 생각하는 성 정말 달라요. 바로 이혼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유니클로 회장이 이대로면 일본은 멸망할 것의 발언 배경이 무엇인가요?
일본은 갈라파고스가 됐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문명의 충들을 쓰는 사무엘 헌팅턴이 이 아시아에서 일본 문화를 일본 문화권이라고 구별한 게 다 그런 연유가 있어요. 너무 달라. 한국은 뭐 중화문화권에도 다 넣어놨는데 그게 뭐 한국 유교가 강하니까 유교는 중국에서 유래한 거니까 뭐 그렇게 한국을 중국의 아리로 분류했는데 상당히 기분 나빴지만 어쨌든 서양에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일본 문화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과거에 일본이 선진국이고 막 잘 나갈 때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여행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꽤 여유도 있고 품격도 갖추려고 그러고 돈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서서히 이제 경제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90년대 결정기였던 전 세계의 GDP의 17% 차지했어요. 일본이. 지금 몇 프로냐? 4%예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클로 회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유니클로가 있잖아요. 이 사람 세상을 전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차있는데 그 시각에서 바라보면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우물한 개구리도 이런 우물한 개구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비 속의 개구리라고 얘기를 표현해요. 일본 사회가 그렇다고 이 사람이 명백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니클로 회장도 그렇게 얘기했고 미야다이 신지라는 일본의 유명한 사회학자도 그 얘기했어요. 서서히 끓는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 같다. 이게 갑자기 뜨거워지면 튀어나오는데 서서히 떠지면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삼켜 죽는다는 얘기죠. 유니클로 회장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재팬즈 넘버원 그런 맥락의 책들이 여전히 일본에서 많았었어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을 좋아할까? 뭐 이런 책들. 한쪽에는 정말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다. 전 세계 나가보면 누가 일본을 그렇게 높게 평가해주는가. 그런 책도 있어요. 유엔에 근무를 오래 했던 사람이라거나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일본에 와보면은 그게 전부 그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책 팔아먹기 위한 자극적인 책들을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유니클로 회장이 그런 책들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고 그러죠. 과거에 일본이 재팬 넘버원에 이해를 한다. 근데 지금도 일본이 최고다. 그딴 소리 하는 거는 뭘 보고 그러냐고. 지표가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 GDP 17% 차지할 때 그때야 잘 나갔죠, 일본이. 근데 지금 4%밖에 안 돼요. 중국이 지금 일본의 몇 배인지 알아요? 경제 규모가 4.5배예요. 그게 2010년에 중국이 일본을 막 능가하기 시작한 2010년에. 그럼 14년 사이에 4.5배 성장한 거야. 그리고 지금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아직도 일본 뭐 스고이, 재팬 스고이 이딴 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심하다고. 그래서 유니클로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병원에 한 보름 있다가 나왔는데 지금 서서히 좋아지고 있고 건강 상태는 거의 이제 회복이 됐는데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참 전 세계가 지금 격동이라는 말은 정말 이럴 때 하는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한번 보세요. 트럼프 들어서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고 일본은 여전히 저러고 있고 앞으로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일본의 여러 가지 상황을 전달하다 보니까 일본을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팩트를 얘기하는 거다. 일본이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지고 있다. 그 얘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양식 있는 학자들은 다 쏟아내고 있어요. 반도체 99.7% 망한다 그래요. 저기 이제 레피터스 일본 정부가 거의 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밀어붙이는 거 그거 개요대학 교수가 이건 99.7% 망한다 그래요. 이런 글들이 나오니까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다 이유가 있어요. 뭐잖아 내가 일본 반도체에 대한 책을 하나 출간할 텐데 그때 한번 보시면은 팩트예요, 팩트. 자, 그러면 일본만 그러냐? 한국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 반드시 나오죠. 실제로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이 무슨 계엄입니까? 계엄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흔들어 놓으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말도 못하게 됐잖아요. 역시 뭐가 문제겠어요? 소상공인들이 힘든 거예요. 한국도 여성들이 힘들 수가 있어요. 일본의 저런 문제들이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닐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는 참 안타깝죠. 그런데 머지않아서 이 정치적인 혼란은 수습이 될 거고 한국의 제대로 된 리더십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한국은 빠르게 수습이 될 거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수출 기업들 중에는 꽤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라고 그랬잖아요. 자동차에도 한국의 현대기아가요. 도요타 머지않아 추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전기차 여기에서는 압도적이죠. 한국의 전기 자동차는 전 세계 두세 번째 가요. 평가가 엄청 좋습니다. 이 시대에 올 거예요, 분명히. 자, 그 다음에 지금 조선업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업은 미국이 지금 한국을 주시하고 있어요. 미국이 배를 못 만들고 있어요. 군함이 엉망이에요. 노후화 돼가지고 그거 수리 못해요. 근데 한국에서 그걸 다 맡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350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K-뷰티 이거 여전하죠? K-팝, K-드라마 여전합니다. 계속 히트작이 나와요. K-푸드, 삼양식품 같은 것도 보면은 라면 하나로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고요, 한국은. 그렇게 보면은 한국은 세계 경제가 조금 좋아지고 안정이 되고 하면은 그 수출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특히 K-팝이라든가 K-컬처는 부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가치가 엄청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 따라서 또 우리 제조 상품들 그 광고 같이 딸려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무역액이 지금 일본의 무역액을 우리가 곧 능가한다 얘기잖아요. 우리보다 인구가 2.5배인 일본의 총 무역액을 우리가 능가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현상이 한국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정치가 제대로 뭘 못해가지고 혼란스러우니까 약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도요, 부자들은 훨씬 돈 많이 벌고 있어요. 필리핀 부익부가 한국에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소하는 게 정치잖아요. 정치가 그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너무 많고 자영업자는 공동으로 같이 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이 안정이 되면 어느 정도 착착착착 개선돼 나갈 거라 나는 확신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시간을 조금 요하면 한국은 제가 일본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 보면 반면 교사로 일본이 저러고 있는 모습이 왜 그럴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본을 비판하고 한국은 괜찮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일본에 그렇게 잘 나가서 일본이 왜 저렇게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반면 교사로 삼자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 진의를 잘 이해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